안녕하십니까. 믿음과 신뢰의 YD의 사회역사 2025년 3월, 6월, 9월 고1 모의고사 중에서 한국사 세 문제를 뽑아서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세금제도 정리입니다. 조선시대 후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쌀, 몸, 특공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쌀이라고 하는 것은 전세, 그러니까 그 토지세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토지세는 이제 거의 쌀로 걷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몸으로 때우는 거, 역이라고 하죠. 역. 직접 일을 하는 건데 역은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군대 가는 거, 군역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국가에서 주관하는 어떤 공사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궁궐을 수리한다든지 또는 어떤 성벽을 수리한다든지 하면은 1년에 며칠 정도는 그 백성들이 국가가 국가가 차출을 해가지고 공짜로 데려다가 백성들을 일을 시키는 게 바로 몸을 쓰는 세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다 돈을 내고서 그 군대도 이제 직업군으로 바뀌게 된 거죠. 이제 군대 가는 사람들한테 월급을 주고, 그다음 공사장에서 와서 일하는 사람들도 돈을 주고 고용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근데 이 세 번째 특산물, 공납, 대전 성심당 빵인데, 자, 대전 성심당 빵은 실제의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실제의 물건인데 성심당은 어디만 있습니까? 바로 대전에만 있죠. 대전에서만 살 수 있는 빵인데 이거를 왕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이 있는 서울까지 대전 성심당 빵을 갖다가 내야 되거든요. 이거를 지역 특산물을 내는 것을 우리가 공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 세금, 쌀몸 특공대의 전체 세금을 100%로 보면은 이 특공대가 차지하는 게 거의 60% 이상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공납입니다. 그래서 이 공납은 굉장히 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되느냐, 이미 그 전부터 대신 납부하는 대신맨들이 있었어요. 그 대신 납부하는 걸 우리는, 공납을 대신 납부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했었냐면은 방납이라고 했습니다. 방납. 이 방납이 성행을 했는데, 예를 들어 대전 성심당 빵을 국가에 100개를 납품하는 게 있다고 하면은 100개의 가격보다 이 중간에서 방납을 하는, 대리 납부를 하는 이 업자들이 거의 몇 배, 몇십 배 되는 수수료를 물게 하면서 백성들한테 삥을 엄청나게 뜯은 겁니다. 중간에 있었던 방납업자들만 뭡니까? 돈을 버는 구조였던 겁니다. 실제 몇 배 거품 폭리를 취했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잡는 게 바로 대동법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조선 후기 세금 제도는 쌀, 몸, 특공대가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쌀에서는 영정법이라고 하는, 영원히 고정하는 법에서 1결당 4두씩 걷게 하는 개혁책이 나왔고, 몸에서는 특히 군대 세금이었던 균역법은 2필, 군포입니다. 군포를 2필을 내던 거를 1필로 줄여서 반띵을 하는 이런 군대 세금 관련된 개혁책이 나오게 됐고, 그 다음 특산물에서는 대동법이라는 개혁책이 나오게 됐다. 그래서 특산물 대신해서 쌀 1결당 12두를 내게 된다. 근데 아까 선생님이 이거 말씀드렸죠. 특공대의 세금, 공납의 세금이 제일 빡세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정법하고도 비교해도 1결당 4두인데 대동법은 1결당 12두. 토지세보다 3배를 많이 걷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만큼 빡센 세금이었습니다. 이거를 누가 하게 했냐? 바로 공인이라는 상인을 대신 하게 하고요. 그 전에 돈 많이 벌던 양반이나 관리들이 저항이 있었죠. 이게 꿀단지니까 뭡니까? 중간에서 유통 장난질을 치면서 결국에는 꿀 빨던 이런 돈 벌던 양반이나 관리들이 저항이 굉장히 심했고요. 그래서 전국적인 시행까지도 100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쌀로 걷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쌀 유통이 활발해지고, 그러면서 경제가 굉장히 조선기 때 발전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발전이 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방납의 폐단, 이미 문제는 나왔죠. 방납의 폐단, 바로 대동법. 바로 대동법이 정답이고요. 대동법. 근데 문제를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방납의 폐단이 심하여 백성들이 고통이 크다고 하네. 그러니 곡물을 토산물 대신 쌀이나 동전 등으로 거두는 대동법을 시행하는 거 좋을 것 같네. 선생님, 쌀로 걷는다고 했는데 동전은 뭡니까?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 쌀이 생산이 어려운 강원도나 또는 어촌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 뭡니까?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 대개 쌀로 걷는 게 대동법인데, 그런 쌀이 생산되지 않는 일부 지역은 동전으로 걷기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이 없거나 적은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 땅이 많은 양반지주들은 세금을 많이 내야 하니 뭐뭐를 시행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대동법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땅의 넓이에 따라서
세금을 거뒀기 때문에 아무래도 넓은 땅을 소유하는 양반지주들의 세금에 대한 저항이 강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의 공인이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그렇죠? 공인에게 쌀이 집중이 되면서 결국에는 뭡니까? 공인이 대상위로 성장을 하면서 결국에는 상품화폐 경제가 발전이 되게 됐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촌락문서 아니고 신진사회 경제기반 이거는 과전법 아니고요. 군포를 1당 2필 3필 이거는 균역법이죠. 예, 균역법이 아니고요. 양이슬을 늘려 국가직 재정기반 확장하겠다 이거하고는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15번의 답은 1번입니다. 일본이 식민지 정책을 정리하는데요. 이거는 1910년대 그리고 1920년대 그리고 1930년대를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10년대는 무단통치라고 합니다. 무단통치. 그래서 말 그대로 군인들을 이용해서 조선 백성들을 우리나라 백성들을 국민들을 칼로 찍어 누르는 무단적인 통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헌병 경찰 제도. 헌병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의 경찰이거든요. 그런데 군인들을 상대해야 했다는 군인 경찰들이 일반 민간인들을 상대하는 거니까 얼만큼 굉장히 잔인한 정책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서 1910년대에 우리나라 토지의 상당 부분을 일본인들이 접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령을 통해서 회사를 만드는 거를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하면서 조선 사람들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철저하게 막고 모든 경제의 중심이 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일본인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무단통치의 대표적인 게 바로 조선 태형령인데요. 태형령은 말 그대로 볼기를 때리는 엉덩이를 때리는 건데 이게 상당히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맞으면 거의 뭐 반신불수가 되거나 이걸 맞게 되면 거의 죽기 직전 아니면 이걸 맞고서 돌아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잔인한 정책이었고 이 조선 태형령은 그 시행 대상이 일본인은 아니고 한국인에게만 가해졌던 형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민족 차별적인 내용이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일본 애들이 우리를 1910년대 이제 그 지배를 하면서 하도 우리나라를 많이 쪼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그 전 민족적인 반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 이 사이에 바로 3.1운동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3.1운동.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3.1운동이 굉장히 엄청난 민족운동으로 일어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일본은 당황하게 됐고 그래서 일본이 명목상으로 남아 뭡니까? 무단통치를 너무 하드한 정치를 조금 줄이고 그 명목상이긴 하지만 문화통치, 좀 소프트한 통치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경찰제를 하게 되고요. 그전에는 군인경찰이었는데 이제 뭡니까? 너희들 이제 보통경찰로 할게. 그 다음에 언론 출판의 자유를 허용합니다. 지금도 있는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가 이때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총독 임명 방식도 기존의 무관, 그러니까 무인 출신, 군인 출신을 주로 임명을 했었는데 문관 출신도 임명하겠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1945년 해방되기 전까지 단 한 명이 문관 총독도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뻥카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뻥이었습니다. 자, 교육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인에게 교육 기회를 확대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선 사람들도 이제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본의 고도의 기만 정책이었고 민족 분열 정치를 통해서 오히려 친일파를 대규모로 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후유증은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산미 증식 계획이라고 해서 일본이 공업이 굉장히 발전이 되면서 시골에 있었던 인구가 농촌에 있었던 인구가 도시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농촌에서는 이 쌀 농사를 질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오히려 도시 인구가 늘어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쌀에 대한 수요는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한 일본이 쌀을 메꾸기 위해서 산미증식계획 우리나라를 조선을 일본이 쌀창고로 할 계획을 합니다. 이게 산미증식계획이고 이게 1920년부터 34년까지 14년 동안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민족 말살통치입니다. 민족 말살통치는요 1930년대부터 일본은 누구랑 싸우게 되죠? 바로 중국과 싸우게 됩니다. 중국과 만주사변, 상해사변 그리고 중일전쟁을 통해서 이제 중국과 전면전을 벌이게 되고요. 그럼 나중에 종국에는 미국과 태평양 전쟁을 하면서 2차 세계대전을 펼치게 되죠. 그래서 일본이 중국과 미국이라고 하는 그 세력과 싸우게 되면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자원이 굉장히 부족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 민족 말살 통치를 하면서 그 전에 그냥 우리를 그냥 좀 명목상으로나마 좀 소프트하게 대하려고 했었던
소프트하게 정치를 하려고 했었던 그 가면을 벗어던지고 우리 민족을 아예 없애려는 통치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개를 추진하는데 정식적 동화, 우리 민족을 없애고 우리도 일본이 민족으로 흡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수탈을 강화하면서 전쟁 물자를 수탈하고 경제적 압박을 하고 그 다음에 남자든 여자든 우리나라 많은 그 노동력을 수탈을 하게 됩니다. 자, 정신적 동화 정책은요,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공성유배. 공성이라는 것은 일본의 일왕이 있는, 일본의 천황이 있는 그쪽으로 절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사참배는 신토라고 해서 일본의 전통 종교인데, 그거를, 이제 믿게 하는, 가서 인사를 하게 되는 게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황국신민서사. 황국신민서사는 일본 일왕한테 충성을 다하겠다는 어떤 선언서, 그거를 암기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역사 및 언어를 없애려고 하고요. 창씨개명. 아예 우리나라 이름을 없애고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게 하는 이런 정책을 하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줄진 시기에 있었던 걸로 옳은 것은 그러면은 1910년인지 20년인지 30년부터 45년 일본이 패망까지인지 세 개의 시기로 고민하면 됩니다. 일본 나카타니아에 있는 사도광산이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에 등재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사도광산은 국가총동원법. 자,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전쟁을 중국이나 미국과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 자원이 딸렸던 일본 같은 경우에 뭡니까? 총력전을 임할 수밖에 없었고요. 총력전을 임하면서 이 시기에 한국인 노동자들이 강제 동원된 장소기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강제 동원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자기들이 뭐 피해자라고 하면서 사도광산을 뭐 유네스코 문화재로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수많은 우리나라 백성들이 끌려가서 여기서 노동을 하다가 죽게 되거든요. 이거는 어떤 시대일까요? 바로 3번 1930년대 민족 말살 통치를 하는 그 시기에 해당이 되겠죠. 후삼국은 아니겠고요. 홍범 14조도 아니고 노비안법도 아니고 22담론 당연히 아니고요. 황국 신민서사를 강요했다. 그쵸? 민족 말살 통치하는 1930년대 이후의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9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882년은 이모군란, 그 다음에 1884년 갑신정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1882년에 그 구식군인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구식군인들의 어떤 봉기였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신식군인이었던 별기군에게는 좋은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월급도 빵빵하게 주는데 구식군인들의 월급이 굉장히 밀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불만이 결국에는 터져나가면서 구식군인들이 이모군란으로 봉기를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때 흥선대원군이 잠시나마 대원군이 재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성황후인 민비가 죽을 뻔하지만 결국에는 청나라가 개입을 하면서 흥선대원군을 잡아가고요. 그러면서 청나라 세력이 굉장히 업되게 되고 그러면서 청나라에 붙어 있었던 민씨 세력, 민비 세력이 굉장히 강해지는 계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모군란은 그냥 구식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흥선대원군이 잠깐 정권을 잡았었는데 결국 정권을 잃게 된다. 청나라의 세력이 강해지고 민씨 세력도 강해진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갑신정변입니다. 갑신정변은 그 민씨 정권이 계속되면서 아무래도 개혁 세력이 굉장히 개혁을 하는데 굉장히 그 수급파 이런 세력 관련돼서 그 갑갑함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개화파 중에서도 급진 개화파였던 김옥균이 바로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갑신정변을 일으키면서 3.1천하, 사실 3.1천하도 3일도 아니었죠. 3.1천하에 끝나면서 결국에는 김옥균이 일본을 망명하면서 갑신정변은 어이없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1894년도에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 시기적으로 1894년에 청일전쟁, 그 다음에 1904년에 러일전쟁을 시기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1894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전에는 바로 누구와 누구의 싸움일까요? 청나라와 일본이 싸움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기는 1894년 이전에는 청나라와 일본이 싸움이고 1904년 이후에는 누구와 누구의 싸움? 러시아와 그리고 일본의 싸움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분 가시나요? 그래서 1894년도에 청일, 결국에는 이 청일 싸움에서 누가 이기게 됩니까? 일본이 이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는 일본과 러시아가 싸우고요. 1904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면서 사실상 뭡니까? 1904년 이후에는 일본이 거의 조선을 거의 먹은 게 거의 기정사실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1894년도에는 뭐 동학 농민운동도 일어나게 됐고요. 동학 농민운동이 결국에 청일 전쟁의 어떤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이후에 청나라가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그 민치 세력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붙게 되냐면은 러시아에 붙어서 일본을 견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만만치 않은 세력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죽이게 돼요? 민비, 명성황후를 살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러니까 고종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굉장히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일본한테 굉장히 떨게 되지요. 그러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는 아관파천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 도망을 가요? 고종이 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년 동안 우리 민족 같은 경우에는 집 주인이 임금이 이때는 왕정국가이기 때문에 임금이 곧 나라의 주인인데 그 주인이 뭡니까? 이웃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굉장히 많은 이권이 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1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독립국이다 하면서 1897년 대한제국을 설립하게 되고요. 사실상 대한제국이 설립된 거는 이때 러시아와 일본이 한반도를 두고 세력이 거의 균형이었기 때문에 이 균형을 이용해서 이제 대한제국이 성립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1904년의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일본이 한반도의 지배자가 되게 되고 6년 뒤에 한일합방, 국권 피탈, 우리 민족은 35년 동안 길고 긴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